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미국 서부 LA 인근 오렌지 카운티는 유독 많은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인 마켓, 병원, 또 각종 편의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죠. 이 오렌지 카운티는 사실 미국에서도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오늘 스토리는 그곳에서 발생한 한 재미교포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사진 속 여성은 36살의 마리벨 라모스. 그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다녀온 참전용사였습니다. 8년간 명예로운 군복무를 마치고 2008년 제대를 했고요.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로 결심했죠. 어릴 적부터 그녀는 사법기관에서 일하는 것을 꿈꿔왔어요. 그래서 전역을 한 후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합니다. 학업에 열중을 하면서 졸업을 불과 몇 달 앞둔 어느 날 마리벨은 갑자기 실종됩니다. 그녀의 실종 소식을 처음 알린 건 같은 집에서 살고 있던 룸메이트 최광철 씨였습니다. 2013년 5월 3일 아침 10시 42분에 그가 마리벨이 집에 오지 않는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이 물어보니까 마지막으로 목격한 시각은 바로 전날인 5월 2일 밤 9시였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마리벨은 최 씨와 함께 한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최 씨가 1시간가량 드라이브를 다녀왔는데 그 사이에 홀연히 사라졌고 행방이 묘연하다는 거예요. 이때 최 씨는 경찰 신고와 더불어 마리벨의 여동생 루시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근데 사실 루시는 이 연락을 받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왜냐면 자기 언니가 지금 졸업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굉장히 바빴거든요. 학교에서 공부하느라 밤을 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면서 좀 기다리라고 언니가 올 거라고 했죠. 하지만 그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마리벨은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 두절 상태. 얼마 후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마리벨의 아파트에 출동합니다. 집 안을 뒤져보니까 사라진 게 있었는데요. 그녀의 지갑과 휴대폰이 없어요. 그리고 또 좀 이상한 점이 이 마리벨 방에 베개 커버와 침대 시트가 사라져 있더라고요. 근데 또 방 안에 혈흔이나 몸싸움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요. 경찰은 집 근처 CCTV를 수색하던 중 마리벨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2일 저녁 8시 30분이에요. 그녀가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월세를 내러 가는 모습이 찍혀 있는데 이건 평범한 일상이죠. 옷도 캐주얼한 차림에 얼굴도 평온했고요. 그 다음으로 휴대폰 기록을 추적해 봤는데 마리벨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은 친구 폴 로페즈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통화 시각 역시 마리벨이 사라진 딱 그쯤이더라고요. 즉각 경찰은 그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의심했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폴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마리벨이 실종된 5월 2일 오후 4시부터 밤 늦게 자정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던 중에 전화를 받은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경찰과 마주한 폴이 여기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제가 아니라요. 그 마리벨의 룸메이트부터 의심해야죠. 폴이 말하길 최근 마리벨과 그 룸메이트 간에 집세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 폴에게 마리벨이 전화를 한 이유도 너무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걸 하소연하기 위해서였고요. 이 사건의 최초 신고자이자 마리벨의 룸메이트 최광철 씨. 그는 52세로 재미교포입니다. 미국에서는 케이시 조이라고 불렸다고 해요. 자, 일단 이 두 사람이 어떤 사이였는지 좀 알아보면 마리벨과 최 씨의 인연은 18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년 반 전쯤이죠. 원래 마리벨은 어머니와 단둘이서 이 오렌지 카운티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지병으로 세상을 뜨고 나서 홀로 남게 되거든요. 외롭기도 했고 또 집세도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웹사이트를 통해 룸메이트를 찾게 됩니다. 얼마 후 이메일이 도착했고 그게 바로 최광철 씨였습니다. 사실 메리벨이 이전에 그 웹사이트에 공고를 낼 때 룸메이트 조건을 몇 가지 내걸었어요. 비흡연자여야 한다. 또 깔끔하게 생활할 사람을 찾고 있다. 또 내가 작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이걸 이해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최강철 씨가 첫 대면에 딱 나타났는데 일단 굉장히 말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좀 깔끔하네 싶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실 테네시에서 온 그 테네시 출신인데 현재 오렌지 카운티에서 직장을 찾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또 나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다라고 말합니다. 최 씨는 자기가 타지에서 왔고 또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문할 손님이 별로 없다는 걸 어필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친구나 막 파티를 좋아하는 좀 어린 룸메이트들은 좀 아무래도 생활이 시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것과는 난 다르다 이렇게 말한 거죠. 50대 중년의 최 씨는 딱 보기에도 신사적이고 점잖았습니다. 마리벨은 이 조건이 마음에 들었고 결국 최 씨를 룸메이트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실제로도 두 사람은 처음에는 꽤나 잘 맞는 것처럼 보였어요. 약속대로 최 씨는 매우 조용하게 생활했습니다. 월세 꼬박꼬박 잘 내고 마찰 일으키지 않았죠. 마리벨은 평소에 좀 활발한 성격인데요. 보니까 최 씨는 좀 조용한 성격이라 방 안에만 거의 틀어박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마리벨에게 조금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와서 가족도 친구도 없는 이 삶이 좀 외로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마리벨은 최 씨 문을 두드렸어요. 같이 어울리자고. 최 씨를 불러내서 자기 여동생 가족과 함께 식사를 제안했죠. 또 그 외에 뭐 친구 모임, 뭐 학교 동료 모임에도 그를 초대했고요. 그렇게 두 사람이 점차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최 씨는 어느덧 마리벨을 꽤나 의지하는 듯해요. 사실 그는 상당히 고립된 삶을 살았는데 원래 살던 테네시에서 거의 뭐 도망치듯 이주를 했고요. 또 직장도 지금 없고 또 여동생과는 부모님 유산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요. 좀 외로운데 이 상황에서 자기한테 친절하고 또 부칩성 있는 마리벨은 한 줄기 빛과 같았죠. 자, 그런데 마리벨이 실종되기 몇 개월 전 그녀의 여동생 루시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최강철 씨였어요. 대뜸 고민을 털어놔요. 자기가 마리벨과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동생 루시는 깜짝 놀랐죠. 아니 일단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언니 마리벨은 이 최 씨를 룸메이트 이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성관계 말이 안 돼요. 친구 그게 다였고요. 그래서 동생 루시가 침착하게 최 씨를 좀 달랬죠.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고 즉각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언니 당장 그 최 씨 내보내야 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벨은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그냥 재밌는 해프닝 정도로요. 그동안 정이 든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내쫓으면 외로워질까 걱정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사이 최강철은 어딘가 달라지고 있어요. 자, 하루는 마리벨이 지나가는 말로 그래 너도 문신 같은 거 한번 해봐. 잘 어울릴 거야. 이렇게 가볍게 농담을 했거든요. 그러자 바로 다음날 팔뚝에다가 커다란 호랑이 문신을 하고 나타납니다. 이거 좀 당황스럽죠. 게다가 날이 갈수록 이 남자가 좀 옷차림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고 더 깔끔하게 좀 여자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을 막 입는 거예요. 뭐 여기까진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어느 날 심지어 무려 1,000만 원의 거금을 들여서 성형수술을 감행하고 나타납니다. 이유가 뭐였겠어요? 젊어 보이려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안정된 직장도 없는데 웬 성형이에요. 그러다 얼마 후 그가 마리벨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서프라이즈! 마리벨, 내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 이거 봐봐. 알래스카 크루즈 티켓이야. 우리 같이 가자. 마리벨은 점차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거 좀 선 넘은 거거든요. 결국 서서히 그와 거리를 두게 되죠. 그러다가 둘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어그러지기 시작한 건 최근 이 최강철 씨가 집세를 제때 내지 못하면서부터입니다. 처음 얼마간은 마리벨도 이해를 해줬어요. 아직 직장도 못 구했고 또 그간 뭐 성형하느라 문신하느라 쓴 돈도 많잖아요. 근데 그게 2달, 3달, 4달 넘어가니까 이건 아니죠. 결국 마리벨은 더 이상 월세를 내지 못하면 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때부터 갈등은 극에 달했죠.
사실 이걸 최강철 씨 입장에서 보자면 단순한 돈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나가달라? 이건 자기가 거부당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흥분한 최 씨가 욕설을 퍼붓기도 했고 그 모습에 마리벨은 점점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실종 일주일 전인 4월 25일 그녀는 직접 911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때 마리벨은 같이 살고 있는 룸메이트가 무섭다 이 말을 반복했고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일단 이 최강철이가 이달 말까지 방을 비우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 되는 듯해요. 실종 당일은 5월 2일. 자, 그럼 그 말은 이미 약속된 퇴거 날짜가 지났다는 겁니다. 근데 최강철은 여전히 마리벨의 아파트에 머무르고 있었고요. 자, 앞서 관리 사무실에 가던 마리벨의 그 CCTV 모습 기억하시죠? 얼굴은 평온했다고 했지만 사실 그게 화를 누른 채 우선 사무실 가서 월세를 자기가 내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방으로 가서 최 씨에게 너 당장 내일 집 나가라 라고 소리쳤고요. 둘은 이때 또 한 번의 언쟁을 벌였습니다. 이후 마리벨이 친구 폴한테 전화해서 나 지금 월세 때문에 고민이다 라고 하소연한 거고요. 자, 그럼 최강철 씨의 말을 들어볼까요? 그 언쟁이 있고 나서 마리벨은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대요. 그리고 최 씨 역시 좀 화가 났으니까 머리를 식힐 겸 차를 끌고 도로로 나왔고 1시간의 드라이브를 끝내고 집에 오니 마리벨은 사라진 상태였다. 이겁니다. 경찰들은 즉각 최 씨를 유력 용의자로 의심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황일 뿐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신문을 했죠. 하지만 말도 안 된다면서 최 씨는 결백을 주장하고요. 그런데 이때 최 씨가 이제 경찰이 신문을 하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 영어를 잘 못 알아듣는 듯, 에? What? 이렇게 막 표현을 하고 또 중간중간 좀 어색한 미국 억양을 사용합니다. 마치 이 억양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이 최강철은 어릴 적에 미국에 와서 영어가 아주 유창한 재미교포거든요. 오죽하면 추후에 이 조사받는 영상을 본 지인들이 난 최 씨가 저런 말투를 쓰는 걸 처음 본다 라고 지적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신문이 이어지던 와중 경찰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옵니다. 이 최 씨의 팔에 긁힌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왜 그런 거냐 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평소 공원에 자주 가는데 거기에 가시덤불이 있었는데 거길 넘다가 긁힌 거다라고 설명을 했죠. 이 답변을 할 때도 최 씨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당당한 자세예요. 그리고 나서 최강철은 언론과의 인터뷰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마리벨을 사랑했고 지금 사라진 그녀가 집에 빨리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SNS에서도 마리벨을 추억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죠. 그런데 그가 남긴 글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마리벨, 그녀는 좋은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게 다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이걸 본 지인조차 아니 왜 마리벨을 지금 없어진 사람처럼 없는 사람처럼 묘사를 하는 거냐라고 불편함을 비치기도 했는데요. 자, 어느덧 마리벨이 실종된 지 열흘이 넘게 흘렀습니다. 경찰 수사는 막다른 길에 다다랐어요. 어떻게든 증거를 찾기 위해 애를 썼고 또 한편으로 최 씨를 24시간 감시하기도 했죠. 당시 그는 이미 경찰에 휴대폰과 컴퓨터를 압류당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어딘가로 가야 할 거예요. 그래서 지역 도서관에 인터넷을 쓰려고 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거기 가면 누구나 노트북을 빌려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최 씨의 행동이 좀 독특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여러 좌석들을 꼼꼼히 살펴봐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이 이 자기 모니터를 볼 수 없는 가장 구석진 자리를 잡고 앉더라고요. 자, 그리고 노트북을 다 사용하죠. 그리고 나서 무엇보다 자기가 검색한 기록을 깨끗하게 다 삭제하고 떠납니다. 이건 너무 의심스럽죠. 경찰 또한 그 노트북에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특정 노트북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외부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미리 세팅을 다 해둡니다. 5월 16일 최 씨가 다시 도서관을 찾아왔거든요. 이때 도서관 직원이 이 노트북을 쓰십시오 하고 경찰이 그 미리 준비해둔 노트북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성공했죠. 잠시 후 최 씨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노트북의 화면이 그대로 경찰에게 전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검색 내역을 좀 볼까요? 사람 몸이 썩는데 걸리는 시간. 그래요. 이걸 좀 검색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 증거라고 채택하기엔 좀 부족합니다. 정말 순수하게 궁금한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인 행적은 바로 다음에 이어졌습니다. 자, 일단 당시 마리벨의 가족들은요, 그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피터스 캐년에서 걷기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여기가 마리벨이 어릴 적에 어머니와 자주 찾던 산길이래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마리벨의 실종을 알릴 겸 그리고 또 혹시 모를 흔적을 찾을 겸 이 행사를 기획한 거죠. 최강철 역시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펴더니 구글 지도에 피터스 캐년 주소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위성 지도로 변경하더라고요. 다음 화면에 캐년의 사진이 넓게 펼쳐졌죠. 그러자 순간 최 씨가 망설임 없이 어떤 특정 장소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거길 계속 확대해가요. 거긴 외딴 협곡에 나무 한 그루가 딱 세워진 그냥 평범하고 흔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유력 용의자가 주시하고 있다면 더 이상 평범한 장소가 아니겠죠. 경찰들은 즉시 피터스 캐년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최 씨가 컴퓨터에서 확대했던 그 나무 한 그루 있는 장소를 찾아 나섰고 집중적으로 수색했죠.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단 30분 만에 주변에서 마리벨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후 주변을 살펴보니까 철조망이 인근에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최 씨의 팔에 생긴 상처, 이 철조망을 넘다가 생긴 것으로 추정이 가능해지죠. 마리벨의 시신이 그렇게 발견되고 하루 뒤 최 씨는요, 그때까지도 여전히 마리벨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집도 아닌데. 그는 그곳에서 즉각 경찰이 체포됩니다. 또 당시에 창문을 넘어서 도주를 하려고 시도했지만 덜미가 잡히고 말았어요. 5월 17일 최 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범행에 대해 조금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경찰? 지금 증거 있잖아요. 정확한 유기 장소를 컴퓨터로 검색했다는 그 노트북 장면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앞에 최 씨는 무너졌죠. 그리고 시신을 유기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기가 시신을 묻은 건 맞대요. 하지만 살인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인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냐? 사건 당일 마리벨이 화가 났는지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룸메이트인 최 씨가 이걸 발견해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자기가 그 시신을 그곳에 유기했다라는 게 주장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마리벨의 시신은 너무 더운 날씨에 부패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어요. 정확한 사인은 알 수가 없었죠. 한편 마리벨은 아주 오랜 시간 군복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파병도 갔다 왔을 정도고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그렇게 최강철 씨에게 밀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마리벨이 자고 있는 틈을 타서 최 씨가 기습 공격을 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합니다. 현장에 혈흔도 없었잖아요. 그걸 토대로 베개를 가지고 그녀를 질식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죠. 자, 이렇게 최 씨가 마리벨을 죽인 거다라고 확신하는 검찰 측과 아니다, 마리벨이 극단적 선택을 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변호사 측이 팽팽히 맞서게 됩니다.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고요. 결국 재판부는 검사 측의 손을 들어줬죠. 최 씨가 마리벨을 살해한 걸 인정한 겁니다. 마침내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15년 후에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행을 선고받고 수감됩니다. 하지만 그는 교도소에 수감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할 수 없다. 이런 강경한 태도를 고수 중이에요.
참고로 지난 2022년 그의 가석방 심사가 열렸지만 실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범죄 전문가들은요, 최광철이 마리벨에게 극도로 집착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도 있죠. 성형수술이며 문신이며. 그런 그녀와 헤어져야 할 위기에 처했다? 결국 그 분노가 끝내 살인으로 이어진 거 아니냐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마리벨은 미군이었을 시절 한국으로 파병을 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때 이 한국 사람, 한국인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한국 배경을 가진 최 씨가 딱 왔을 때 룸메이트로서 괜찮을 거다라고 받아들인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녀의 기대를 살인이라는 무참한 범죄로 되갚은 최광철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무섭다는 걸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99년 1월 일본 사이타마현 오케가와시에 살던 여대생 이노 시오리는 친구와 함께 긴자에 있는 한 게임센터에 놀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던 중 운명의 장난이 시작되죠. 우연히 이 센터에서 만난 코마츠 카즈토. 그는 자신을 외제차 딜러라고 소개하면서 시오리에게 말을 걸었고 두 사람은 허물없이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죠. 시오리는 대화를 하다 보니 그가 굉장히 상냥한 사람이라고 느끼면서 호감도가 상승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았고 곧이어 연인 관계로 발전합니다. 커플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만났어요. 식사와 드라이브 데이트를 즐겼죠. 조금 시간이 지나자 카즈토는 여자친구에게 비싼 명품을 사주기 시작했는데 사실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선물 공세가 쏟아지자 시오리로선 좀 부담감을 느끼게 되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시오리는 카즈토가 주는 명품 선물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때 남친의 반응이 전혀 예상 외였는데요. 내가 준 선물을 거절했다면서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사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죠. 평소에도 그는 좀 정서가 불안해 보였고 시오리를 속박하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막 여자친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고급 선물을 억지로 받게 하는 것도 그중 하나였겠죠. 그러던 중 카즈토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병문안을 갔던 시오리는 마침 그곳에서 남자친구와 어떤 남성의 대화를 엿듣게 되는데 이 주제가 보험 사기였습니다. 그때 대화를 나눴던 남성도 알고 보니 야쿠자에 연루된 사람이었죠. 시오리는 이걸 듣고도 일단 너무 놀래서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카즈토는 내가 차에 일부러 부딪힌 거다 라면서 자신의 보험 사기를 자랑스럽게 떠벌리곤 했죠. 시오리는 이게 상당히 불편했고 옳은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점차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차 안에 카즈토가 실수로 흘리고 간 신용카드, 그걸 여자친구 시오리가 별 생각 없이 집어들었고 확인해보니 카드에는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훔친 카드는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그는 그간 시오리에게 자신의 진짜 이름을 숨겨왔던 거죠. 그때부터 시오리는 그의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이름뿐만이 아니라 나이도 3살이나 속였어요. 외제차 딜러라고 했지만 실제 그는 친형과 함께 도쿄 사이타마현에서 여러 개의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 중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알게 된 여자친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에 불안감을 넘어서 공포심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한들 당장 헤어지자고 하기엔 좀 겁이 났습니다. 그렇게 사귄 지 2달이 되던 3월 20일 시오리와 카즈토가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충격적인 걸 발견합니다. 바로 이 집안 내부에 설치된 몰래카메라였죠. 분명 그건 이 두 사람의 은밀한 관계를 녹화하려던 의도인 게 확실했습니다.
미치고 한장할 노릇인데요. 이때 시오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카즈토를 추궁하게 되죠. 근데 이때 카즈토의 행동이 가관입니다.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화를 냈고 시오리를 벽 쪽으로 밀어붙이면서 마구 괴성을 질러댔습니다. 그날의 너무도 공포스러운 경험 이후 시오리는 그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카즈토가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줬던 그 명품 선물들 약 100만 엔 정도 된다 하면서 1000만 원을 갚으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시오리를 유흥업소에 팔아 넘길 거고 이 교제해왔던 사실을 부모님에게 다 털어놓겠다고도 협박했죠. 사실 그는 야쿠자와도 아는 사이였고 또 이런 불법적인 일을 워낙 겁없이 저질렀던 사람, 그리고 시오리에게 강한 집착마저 보여왔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있던 시오리는 이게 내가 단순히 돈만 주면 그럼 끝날 수 있는 건가? 이게 아니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관계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아주 큰 화를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죠. 그렇게 연인 관계는 계속 이어집니다. 카즈토는 점점 더 비정상적으로 집착했는데 30분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서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했어요. 그렇게 열흘이 지나고 3월 30일 정말 세상에 갇힌 듯한 이 답답함을 참지 못하던 시오리가 다시 이별을 선언합니다. 카즈토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번에는 시오리의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합니다. 실제로 그는 흥신소를 통해서 가족이 다니고 있는 직장 그리고 각종 정보, 개인정보들을 이미 입수해둔 상태였어요. 너무도 겁이 나죠. 그래서 시오리도 별 수 없이 또다시 교제를 이어갑니다. 자,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시오리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에게 모든 상황을 솔직히 털어놓게 돼요. 하지만 이것마저 알게 된 남자친구는 그 시오리의 친구에게까지 협박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 그 어떤 누구도 시오리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4월 21일 카즈토는 시오리한테 핸드폰 내놔. 그래서 이걸 없애야 된다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거죠. 이후로도 시오리가 힘들다면서 이별을 언급할 때마다 그럼 내가 가족을 죽일 거다. 내가 너를 올해 안에 죽일 거다 라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시오리는요, 사실 유서를 작성한 적도 있어요. 그 유서에는 만약 내가 죽으면 범인은 카즈토다 라고 적혀있기까지 했죠. 그렇게 심신이 피폐해지고 있던 시오리. 6월 14일입니다. 정말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굳게 먹고 카즈토한테 이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 엄마에게 지금까지 있던 모든 힘든 일, 자초지종을 다 털어놨죠. 그날 저녁 8시, 시오리와 가족들이 살던 집, 그날은 엄마와 함께 있었는데 낯선 남자 3명이 들어왔습니다. 카즈토와 형 타케시, 그리고 또 다른 그의 친구나 동료였겠죠. 다짜고짜 이 카즈토가 회사 공금 500만 엔을 횡령했는데 그게 다 여자친구 선물 사느라 그런 거라면서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물을 받은 시오리한테도 분명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돈을 갚아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겁니다. 마치 이 분위기는 시오리가 명품을 먹고 튄 꽃뱀? 이런 취급을 하는 거죠. 너무도 험악한 분위기에서 이제 무서워하던 시오리와 엄마. 그러다 정말 다행히 아버지가 귀가하고 나서 그제서야 새 남성은 돌아갔습니다. 이 사태가 보통이 아님을 느낀 가족들은 바로 다음날 경찰서에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시오리가 겪은 스토킹 피해들을 신고하게 되죠. 다행히 딸이 두 사람의 녹음해놓은 거, 문자 내용 이런 상당한 증거를 수집해 뒀습니다. 그런데 이때 경찰의 반응은 교제 3개월이면 남자친구도 한참 달아오를 때예요. 그리고 이게 개인의 문제인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건지는 좀 애매한데요. 사실 카즈토의 협박과 공갈을 제대로 인지하지조차 못하는 겁니다. 가족들은 우린 위협을 받고 있다, 수사를 해달라 라고 했지만
아유, 저희는 개인 사이는 참견할 수 없습니다. 라는 답변으로 요구는 묵살되었습니다. 카즈토의 행동이 과격해지기 시작한 건 그때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6월 21일. 시오리는 카즈토에게 받은 모든 명품 선물들을 그에게 다 반송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오리네 집에 전화가 한 통씩 걸려오는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한 통이 걸려오느냐? 아니죠.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계속 걸려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카즈토는 그녀의 집 근처를 배회하면서 시오리를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려고 하면 주변에 그 남자가 있는지 없는지 살핀 후에야 외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상황이 너무도 위험하다고 느낀 엄마가 너 그냥 대학교 자퇴해라, 잠시 쉬어라 라고 했지만 시오리는 아니 근데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겁니까?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7월 13일 새벽 시오리의 사진이 들어간 성희롱 전단지 수백 장이 그녀의 집 근처와 통학길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가 다니던 직장에 뿌려집니다. 정말 황당하고 열불나죠.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사진이 그 수백 장의 전단지가 붙어있는 모습인데요. 시오리의 가족이 즉각 경찰서를 가서 이 카즈토를 처벌해야 한다라고 호소합니다. 근데 이번에 형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정식 고소가 아니면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아니 딸이 아직 시집도 가기 전인데 재판을 하면 빨이 돌 테고 주변의 시선이 좋지 않아질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라면서 고소를 제지하기도 했죠. 이런 망언 속에서도 시오리는 굴하지 않았고 결국 카즈토를 고소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상황이 크게 변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시오리의 사진이 걸린 그 전단지에 내가 직접 성인 남자를 모집 중이다라는 음란 막 이런 물이 길거리에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경찰서에 갔죠. 이런 걸 누가 붙이고 있다. 근데 이때 경찰이 했던 말이 정말 힘 빠집니다. 좋은 종이를 썼네요. 완전 헛소리죠. 시오리는 고소를 했는데 그 시오리가 작성한 고소장을 경찰이 마음대로 고친 부분도 발견되고요. 제일 중요한 이 전단지, 증거품이지 않습니까? 이걸 훼손하기까지 하죠. 경찰의 부실 수사가 확실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 고소는 안타깝게도 취하됩니다. 이때의 시오리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큰 좌절감에 빠졌고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 게다가 자신은 곧 살해당할 거라는 공포감에 급속도로 우울감에 빠져들었습니다. 1999년 10월 26일 대학에 가기 위해서 오케가와역 서쪽 출구로 향하던 시오리. 거기에 가보니 미리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카즈토와 일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칼로 오른쪽 가슴과 허리, 상반신 두 곳을 찔렸고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죠. 주변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지만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로 그녀는 끝내 사망합니다. 카즈토라는 악마를 만난 지 9개월 만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분노가 치미는 사실이 더 있습니다. 이 끔찍한 범죄가 이뤄진 이 현장에서도 경찰의 부실 수사가 계속됩니다. 일단 신고를 하면서 어머니를 현장에 부르게 됐는데 어머니가 차 안에서 30분 넘게 방치되었고 그 결과 자신의 딸이 병원에서 사망했다라는 소식조차 뒤늦게 접하게 되죠. 더 안타까운 건 사실 90년대 후반인 이 당시에 일본에서 스토킹에 대한 경각심? 이런 게 사회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대중들은 피해자 시오리가 죽임을 당할 짓을 한 건 아닐까? 라면서 오히려 그녀를 조롱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언론사들은 이 시오리 가족들을 무리하게 취재하기 시작했어요. 새벽까지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었고 심지어 장례식장에 무단 침입하는 방송사도 있었습니다.
경찰층에서는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서 시오리도 좀 잘못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내보냈죠. 그리고 그것조차 이렇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슈는 당시 경찰은 시오리가 살해를 당할 당시에 입고 있던 의상을 공개하게 되는데 그게 가방은 프라다, 시계는 구찌라는 게 대서특필이 되면서 이 여자가 명품 의존증에 걸린 여자다.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아가씨다. 라는 각종 루머가 퍼지기도 합니다. 정말 이거는 시오리를 2번 죽이는 일일 텐데요. 유족들은 당연히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죠. 천만다행으로 범인들은 모두 검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통해 카즈토는 징역 18년, 공범이었던 형 타케시는 무기징역을 받게 돼요. 나머지 일당도 각각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카즈토의 죄명은 살해 사주가 아닌 명예훼손이었습니다. 명예훼손. 정말 말도 안 되죠. 게다가 카즈토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아요. 사실 그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서 홋카이도로 도주를 했다가 결국에 호수에 몸을 던져서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함께 발견된 유서에서는 시오리와 그녀의 가족들에 대한 많은 원망이 담겨 있었고 죽음에 대한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1년이 지나 2000년에 들어와서야 일본 경찰 측이 이 수사를 사건했을 때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근무 태만을 비롯해서 여러 적폐 행적들이 하나둘 발견되었고요. 그때 사건을 담당한 경찰들이 하나둘 징계를 받게 되죠. 결국 2000년 5월 18일 이 시오리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스토커 규제법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또 경찰이 민사 불개입 원칙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는 제언이 발표됩니다. 자, 여기서 민사 불개입 원칙이라는 건 가정사 같은 어떤 개인적인 민사 문제에 경찰의 공권력이 이제 간섭하지 못한다라는 원칙이었는데 그게 타파가 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시오리의 희생 이후에 일본 경찰의 개인 간의 어떤 협박, 공갈에 대한 수사 방침은 분명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2006년 사건을 담당했던 사이타마현 경찰은 유족에게 어떤 불성실한 대응 그리고 명예훼손을 인정하면서 약 5천만 원 정도를 배상하게 되죠. 너무도 안타까운 게 그 당시엔 스토킹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해서 되려 죽은 피해 여성을 약간 멸시하는 태도가 만연했다고 합니다. 유가족들은 그래서 이건 죽인 놈만이 문제가 아니라 경찰도 살해 사건에 동참한 거다라면서 울분을 토했는데요. 지금은 좀 괜찮아졌을까요? 최근 한국에서도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1년 3월 게임상에서 알게 된 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면서 그녀의 엄마와 여동생까지 일가족 3명을 살해한 김태현 스토킹 살인 사건이 기억에 남았는데요. 이런 잔혹한 범죄 양상 때문인지 한국에서도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 중입니다. 그동안엔 좀 경범죄로 취급이 됐던 것 같은데 이제는 스토킹 범죄 행위가 인정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고 또 흉기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라는 건 상대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혹은 그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집 부근에서 기다리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한 사람과 그의 가족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는 스토킹 범죄. 혹시 여러분도 이게 그저 남녀 사이에 과한 애정으로 인해 벌어진 남의 일이라고 가볍게 여기고 있진 않으실까요? 스토킹은 분명 뼛속까지 찌질하고 비열하지만 한편으로 심각한 강력범죄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입니다.